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많은 긴장감이 돌았던 경기, 토트넘 허스퍼의 2011-2012 시즌 운명을 가를 것으로 여겨졌던 절체절명의 승부, 리버풀과의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원정 경기가 지금 막 끝났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20호 골이 터지면서 토트넘이 앞서갔는데요. 정말 불운했던 실점이 나오면서 아쉽게 비겼습니다. 리버풀이라는 막강팀을 상대로 잘 버텼고 잘 준비했고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기어코 선제골까지 넣으면서 승리를 목전에 뒀던 토트넘이 이번 경기 정말 굴절골이라는 조금 아쉬운 동점골로 인해서 비겼는데요. 이날 경기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살라 선수의 득점한 경쟁을 좀 더 추격하는 상황이 됐고 또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귀중한 승점을 얻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 어떻게 펼쳐졌는지 주요 장면 분석해드리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 1대1로 비겼습니다. 후반전 11분에 라이언 세세뇽의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밀어넣기 골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앞서갔는데요. 후반 29분에 루이스 디아스가 시도한 중거리 슈팅을 벤탄쿠르 선수가 막아내려고 다리로 건드린 것이 굴절되면서 로리스 선수가 조금 막아낼 수 있는 슈팅이었고 또 빗나갈 수도 있는 슈팅이었는데 이게 반대편으로 흐르면서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리버풀이 FA컵 결승 진출,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프리미어리그 2위로 이제 우승 도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세계 대회에서 6연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6연승 흐름을 끊어낸 무승부를 거둔 것이고요. 또한 사실 프리미어리그 기록으로만 본다면 리버풀이 맨시티와 2대2로 비긴 경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올해 들어서 다 모든 경기를 이기고 있었고요. 올해 첫 경기였던 첼시전 정도만 비기면서 압도적으로 승점을 얻고 있었는데 그런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압도적인 승리 행진도 막아냈고요.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다투고 있는 맨시티, 리버풀을 상대로 토트넘이 한 경기도 지지 않은 채 올 시즌을 마치게 되면서 맨시티, 리버풀과 비등한 팀, 견줄 수 있는 팀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이나 스쿼드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밀리는데 맨시티를 상대로 2승, 리버풀을 상대로 2무를 거두면서 토트넘이라는 팀이 어떤 저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모두 손흥민 선수가 골맛을 보면서 해결사로서의 활약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 결과로 인해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리버풀이 승점 83점, 맨시티와 승점이 같은 상태에서 골득 실차에서 한 골 앞서서 1위로 올라갔는데 맨시티가 아직 경기를 안 치렀잖아요. 맨시티가 이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승점을 얻고 또 이길 경우에는 승점 차이를 또 벌리고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버풀이 이제 우승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4위 경쟁에서는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미 뒤처진 상태에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원정 경기에서 4대0 참패를 당했습니다. 브라이튼은 후반기 최근 들어서 아스널전 승리, 토트넘전 승리, 맨유전 승리에 이어서 이 4위 경쟁권 팀들을 차례로 무너뜨리는 후반기에 대단한 힘을 보여줬고요. 또 첼시도 안정적으로 3위를 지킬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있었는데 울버햄튼전까지 2대1을 비기면서 승점을 많이 추가하지 못했거든요. 승점 67점으로 멈춘 가운데 현재 3위에 있는데 뭐 잔여 시즌 결과에 따라서 토트넘과 아스널이 더 승점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생길 정도로 첼시가 최근에 승점을 많이 추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말씀드린 대로 20호 골, 자신의 한 시즌 최다골 신기록을 또 한 번 경신을 했고요. 처음으로 프로리그에서 한 시즌에 이제 리그에서만 20골을 넣게 됐는데 살라 선수가 이날 침묵했죠. 그렇기 때문에 살라와의 골 차이가 2골로 줄어들었고 아직 손흥민 선수가 치를 수 있는 경기가 3경기나 남았습니다. 살라 선수는 2경기를 리그에서 치를 수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남은 기간 동안 또 뒤집고 올라가서 득점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날 손흥민 선수가 이제 20골 중에 12번째 왼발골을 넣었거든요. 이 기록은 2011-2012 시즌에 아스널 시절에 로빈 판페르시가 오른발로 12골을 넣었던 한 시즌 프리미어리그 약발 최다골 타이 기록이고 또 오른발잡이 선수의 한 시즌 왼발 최다골 신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한 프리미어리그의 역사에 남을 왼발골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리버풀이 4-3-3 포메이션으로 나섰는데 손흥민 선수의 속도에 대비했기 때문인지 마티프가 아니라 코나테가 판데이크의 센터백 파트로로 나선 것이 이색적이었고요. 루이스 디아스, 마네, 살라의 주전 3톱이 나왔고 티아고, 파비뉴, 핸더슨의 주전 미드필드 라인도 그대로였고 로버트슨과 아놀드의 풀백 라인도 그대로 알리송 골키퍼까지 최정의 전력이 나섰고요. 토트넘은 사실 변수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히오 레길론이 여전히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세뇽과 로얄이 좌우 윙백, 손케쿨 트리오 공격 나서고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두 명의 투볼란치, 데이비스, 다이어, 로메로가 3백, 로리스가 골문 지켰는데요. 아무래도 초반부터 공격 기세를 올린 쪽은 리버풀이었어요. 챔스 결승에 올랐고 또 맨시티를 이제
뒤집고 올라가야 되는 리그 우승 경쟁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또 체력적인 부분에서 주중 주말 경기를 계속 소화하던 부분 속에서도 리버풀은 일찌감치 조금 경기의 승기를 잡아야 후반전에 지칠 경우에 여유 있게 경기를 풀 수 있거든요. 파비뉴가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기가 막히게 전방 패스를 찔러줬고 살라가 뒤로 흘려주고 마네가 슈팅하는 이런 연계 플레이 속에서 슈팅이 이제 골문으로 갔는데 로리스가 잘 막아냈고요. 전반 7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역시 토트넘의 첫 번째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리버풀이 라인이 높다 보니까 그 뒷공간을 본인이 치고 들어갔는데 코나테의 태클에 걸리면서 흐른 공을 호이비에르가 잡았고 호이비에르가 오른쪽으로 침투하는 케인에게 패스를 잘 줬어요. 그리고 케인 선수가 문전으로 손흥민 선수의 침투 동작에 맞춰서 좋은 크로스 패스를 올렸는데 알리송이 조금 빨리 골문을 비우고 나오면서 이 공을 처리했거든요. 흐른 공 벤탄쿠르가 슈팅했는데 알리송이 조금 나와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띄워서 뒤쪽을 노렸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그대로 직선 슈팅을 때리다 보니까 알리송이 다시 한번 막아내면서 토트넘의 첫 번째 공격 기회가 이렇게 아쉽게 무산이 됐습니다. 또 한 번 리버풀은 빠르게 전진하는 직진적인 패스를 연결하면서 공격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전반 11분에는 마네가 오른쪽 측면으로 찔러준 공 아놀드가 공격까지 가담해서 슈팅을 시도했는데 빗나간 상황이 나왔고요. 토트넘은 계속해서 이제 공방을 펼치면서 바로바로 역습 기회를 만들었어요. 전반 13분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호이비에르가 침투를 했습니다. 저희가 프리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흥민과 케인이나 클루세스키 선수 쪽으로는 분명히 수비가 몰릴 수밖에 없는데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 같은 선수가 3자의 움직임으로 올라갔을 때 빈틈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첫 번째 슈팅을 벤탄쿠르가 기록을 했고 이 장면도 호이비에르가 오른쪽으로 빠져서 반대 전환 패스를 또 호이비에르가 연결하는 그런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고요. 케인이 받아서 문전까지 침투했는데 마무리 슈팅을 핸더슨이 좋은 태클로 차단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리버풀 역시 계속해서 직선적인 공을 때려 넣었는데요. 전반 28분에는 이 리버풀의 롱패스를 세세뇽이 걷어내려다가 자책골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금 위험한 백헤딩이 됐어요. 이걸 로리스가 잘 커버하면서 토트넘이 첫 번째로 조금 아슬아슬한 기회를 넘겼고요. 전반 33분에는 벤탄쿠르가 좋은 패스를 손흥민 선수에게 한 번에 뚝 찔러줬고 손흥민 선수가 돌파에 들어갔는데 역시 양발을 쓸 수 있는 손흥민 선수다 보니까 두 명의 선수가 딱 그 가로를 막았습니다. 이 가로 막은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의 판단이 너무나 좋았던 게 반대쪽에 로얄이 올라온 공간을 잘 보고 이 기가 막히게 가마차기 패스를 넘겨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로얄 선수가 조금 과감하게 슈팅을 때리거나 다시 반대쪽으로 크로스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쿠루세스키가 이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안정적으로 공을 연결하는 과정이 나왔어요. 쿠루세스키도 수비를 등지고 공을 받다 보니까 결국엔 리버풀 수비가 사이드로 밀어내는 상황 속에서 차단을 했는데 이날 경기에 로얄이 사실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패스도 굉장히 신중하게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턴오버도 많이 안 나왔고 수비 위치도 잘 지켰는데 다만 이런 실수를 줄이려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공격을 전개할 때 과감성이나 좀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면들은 있었습니다. 리버풀이 전반 39분 앞서갈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세트피스에서 강력한 팀이고 토트넘의 약점이 세트피스이기도 한데 리버풀 수비수 버질 판데이크가 압도적인 높이와 점프력과 위치 선정을 통해서 강력한 헤더 슈팅을 한 것이 크로스바를 때리고 이제 나갔고요. 이 위기 이후에도 전반 42분에는 루이스 디아스가 마네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중거리 슈팅까지 강하게 오른발로 때렸는데 로리스가 선방을 했습니다. 토트넘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전반 42분에 케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배후 침투 공간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스루 패스를 줬고요.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리버풀의 많은 뒷공간을 잘 공략을 했는데 지금도 이제 판데이크가 와서 가담해주고 핸더슨도 커버해주고 코나테까지 따라와주고 에워싸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3명이 손흥민 선수를 때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중앙에 공간이 많이 생겼죠.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이제 묶인 상태에서 호이비에르에게 패스를 딱 내줬고 호이비에르가 바로 슈팅을 때린 것이 골포스트를 때리고 무산되는 토트넘 역시 판데이크의 헤더 슈팅에 응수하는 좋은 슈팅으로 리버풀을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면서 전반전 막판에 좋은 기회를 만들었고요. 전반 추가 시간에도 토트넘이 좋은 역습 상황을 하나 만들었는데 로얄이 이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될 때 시원시원하게 패스를 좀 많이 했어요. 로얄이 길게 연결한 패스를 케인이 경합하면서 딱 공이 흘러나왔고 벤탄쿠르와 쿠루세스키가 함께 그 공을 향해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벤탄쿠르가 공을 확보해서 쿠루세스키에게 내주고 쿠루세스키가 바로 받자마자 배우의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보고 찔러줬는데 조금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패스도 조금 깊었고요. 그러면서 무산이 됐지만 어찌됐거나 리버풀이 공을 갖고 라인을 높이고 주도하되 토트넘이 충분히 역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양팀의 강점들이 나온 전반전이었습니다. 전반전 리버풀이 64%의 볼 점유율을 가져왔고 11개의 슈팅을 때렸지만 유효 슈팅은 두 팀이 2대1이었고 또 양팀 모두 한 번씩 골대를 때리면서 팽팽한 흐름의 경기가 이어졌거든요. 후반전 들어서면서도 이런 상황들은 가속화가 됐는데 후반전 들어서 조금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은 분명히 리버풀이 먼저 지친 기색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후반 4분 리버풀의 티아고 선수가 오른쪽으로 깊게 찔러준 패스 핸더슨이 헤더 패스로 문전으로 떨궈준 것을 토트넘 수비가 몸으로 막아냈고 흐른 공을 아놀드가 슈팅한 것도 몸으로 막아냈어요.
후반전 들어서는 물론 이제 리버풀이 후반 초반에 빨리 승부를 보자는 의지를 가지면서 공격의 밀도를 높였기 때문에 리버풀이 좀 반짝했는데 토트넘 선수들도 그에 맞춰서 6탄 수비, 집중력 있는 수비를 잘했습니다. 후반 5분에는 아놀드의 크로스 패스를 로메로가 정말 문전 위험 지역에서 확실하게 위치를 잡아내면서 헤더 커트했고요. 로메로가 이 장면 말고도 정말 많은 위기 상황을 본인이 몸으로 커버하고 좋은 타이밍에 잘라내면서 경기 전 프리뷰 때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목했듯이 리버풀 공격을 정말 도전적인 수비로 잘 막아냈거든요. 그러다가 역습 기회가 계속해서 왔습니다. 후반 9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의 뒷공간을 또 한번 시원하게 돌파하고 본인이 견제를 당한 상황 속에서도 공을 잘 컨트롤하고 들어가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문전 지역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할 때 두 명의 리버풀 선수가 또 공간을 틀어 막았기 때문에 슈팅이 이제 커트가 됐어요. 하지만 결국 후반 11분 토트넘의 플레이가 기가 막힌 선제골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로얄이 본인이 있던 오른쪽이 아니라 중앙 지역에서 공을 잡게 됐는데 오른쪽 전방으로 시원하게 공을 딱 차냈어요. 그리고 이 공을 로얄이 비운 오른쪽 공간으로 이동해 있던 케인이 받았습니다. 케인 선수는 이 공을 침착하게 컨트롤하면서 가운데로 들어왔는데 쿠루세스키가 오른쪽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케인이 상대적으로 수비를 떨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허슬 플레이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케인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반대 전환을 하게 됩니다. 케인 쪽으로 공이 몰렸기 때문에 선수들도 몰렸는데 케인이 반대쪽으로 본인이 이타적으로 풀어줬기 때문에 세세뇽에게 공이 연결이 됐고 세세뇽도 마지막 이 문전 상황에서 침착하게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 땅볼 패스를 줬어요. 여기서 조금 성급하게 슈팅을 때리거나 부정확한 패스가 됐다라면 이런 좋은 기회를 허무하게 놓칠 수가 있었는데 너무나 침착하게 사실 이날 세세뇽이 수비적으로 열심히 해주긴 했지만 분명히 판단력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차분하게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 손흥민 선수가 가볍게 왼발 슈팅을 밀어 넣으면서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게 된 것입니다. 이 선제골 이후 리버풀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게 됐고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후반 14분 그래서 후이비엘의 스루 패스가 또 한 번 로얄 선수에게 연결되고 로얄 선수가 가운데 빈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크로스 패스를 올렸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바로 줬다면 손흥민 선수가 헤더든지 뭐 밀어넣기든지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낮고 빠르게 줬다라면 밀어넣을 수 있었을 텐데 커버 들어오고 있는 수비수가 또 있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길게 세세뇽을 좀 노렸어요. 근데 이 패스가 좀 높고 부정확했고 세세뇽이 결국엔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해 주려고 탁 내줬지만 손흥민 선수도 달려 들어오는 상태 에서 타이밍에 어긋나면서 공을 몸에 맞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끌려가게 된 리버풀은 후반 19분에 미드필더 핸더슨 그리고 레프트백 로버트슨을 빼고 공격수 조타와 다른 레프트백인 후보 선수인 시미카스를 투입을 했어요. 로버트슨 선수가 후반전 들어서 급격하게 체력 저하를 겪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했는데 시미카스가 들어오게 되니까 토트넘은 수비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후반전 이 막판 시간에는 토트넘도 지치기 시작했고 특히 살라 선수가 계속해서 힘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후반 28분에 살라가 본인이 좋아하는 각도에서 왼발 슈팅을 때렸는데 당연히 예상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벤 데이비스가 먼저 몸을 뻗어서 좋은 6탄 수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6탄 수비가 다 좋았던 것만은 아니에요. 후반 29분에 디아스가 두 명을 제끼고 들어오면서 시도한 슈팅 사실 코스가 아주 좋았던 건 아닌데 벤탄쿠르가 막아내려고 발을 뻗은 것이 굴절되게 만드는 그런 슈팅의 방향을 바꿔놓는 상황이 되면서 이 골문 구석으로 흘러들어가는 좀 불운한 동점골을 내주면서 토트넘이 사실은 그 전까지 잘 지키고 선제골 이후 경기 흐름을 잘 만들고 있다가 동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콘테 감독은 안정적으로 최소한 무승부라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동점골 넣고 나서 리버풀의 기세가 굉장히 좋아졌고 사실 이전까지 또 침착하게 수비하던 모습들도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게다가 세세뇽도 그렇고 많은 선수들이 또 수비 과정에서 경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후반 32분에 콘테 감독은 레프트백, 왼쪽 윙백인 세세뇽을 빼고 산체스를 투입을 하면서 벤 데이비스를 왼쪽 윙백으로 옮기고 산체스를 왼쪽 센터백으로 두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이 후반 34분에 리버풀이 또 뒷공간을 허용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시원하게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파비뉴가 팔꿈치로 가격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막았습니다. 경고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정도의 파울이라면 퇴장까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 장면 이후 손흥민 선수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확실하게 통증과 또 그 가격으로 인한 그 타격으로 제대로 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결국에는 후반 40분에 콘테 감독이 쿠루세스키까지 빼고 윙크스를 투입하면서 3-5-2로 바꾸고 투톱으로 바꾸고 미드필드에서의 수비를 강화했고요. 후반 42분에는 이제 케인의 패스에 이은 손흥민 선수의 침투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그 파비뉴 선수의 가격 때문인지 이전만큼 힘있게 치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이 조금 늦었고 그런 상태에서 벤 데이비스가 올라왔을 때 패스를 줬는데 벤 데이비스의 왼쪽 슈팅이 이제 조금 크게 빗나갔습니다. 좀 침착하게 접고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장면이었는데 사실 뭐 벤 데이비스 입장에서는 뭐 수비 코나테가 있는 상태에서 또 본인이 원래는 왼쪽 센터백으로 많이 뛰다가 왼쪽 윙백으로 공격까지 가담한 상황이 조금은 좀 이제 낯설었고 또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리버풀은 뭐 공격적인 교체를 했죠. 후반 43분에 수비형 미드필더인 파비뉴를 빼고 조금 공격적인 케이타, 나비 케이타를 투입을 했는데요. 후반 45분 디아스의 돌파에 이은 살라의 왼발 슈팅이 또 한번 나왔는데
토트넘의 6탄 수비가 또 막아냈고요. 후반 추가 시간에 결국에 이제 콘테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좀 많이 제대로 뛰지 못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빼고 베르바인을 투입하면서 마지막 승부수를 노려봤는데 베르바인이 들어가서도 조금 날카로운 모습 보였지만은 좋은 장면까지는 이어지지 못했고요. 후반 추가 시간 5분이 주어졌는데 종료 직전에 정말 기가 막힌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윙크스가 들어왔고 또 로얄 선수도 측면에서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로얄이 빼준 공을 윙크스가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로 연결해줬고 3자의 움직임, 베르바인과 케인의 사이 공간으로 호이비에르가 들어가면서 너무나 좋은 프리 찬스가 왔는데 호이비에르가 여기서 헤더 슈팅을 딱 밀어넣었으면 기가 막힌 골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케인에게 패스를 해주려고 꺾어낸 것이 정확하게 이어지지 못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리뷰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가 들어가서 해결해줘야 되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근데 이 장면이 또 한번 무산이 됐던 정말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 나오면서 토트넘이 2대1로 이길 수도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서 경기는 1대1로 끝났고요. 경기 끝나고 역시 화면은 손흥민 선수를 잡아줬어요. 추가 시간에 교체가 됐지만 다시 이제 옷을 입고 나오는 손흥민 선수를 중계바이 잡아줬는데 클롭 감독이 먼저 다가와서 손흥민 선수에게 또 인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 모습, 전반기 대결 때도 그랬었는데 클롭 감독이 또 우리 팀 상대로 또 이렇게 해내네. 너 못 맞겠다. 약간 뭐 이런 너스레를 떠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또 대화를 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4위 경쟁, 분명히 리버풀전 무승부로 인해서 희망이 생겼지만 중요한 건 아스널과 리즈의 경기입니다. 5월 8일 일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하는 아스널과 리즈의 경기에서 리즈가 승점을 얻어낸다면 토트넘이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이 북런던 더비에서 뒤집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만약에 아스날이 리즈를 이긴다면 아스날이 북런던 더비 결과를 통해서도 4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기됐던 북런던 더비가 5월 13일 금요일 새벽 3시 45분에 킥오프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은 가장 좀 빡빡한 일정으로 주말에 곧바로 번리와 15일 밤 8시에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과연 토트넘 허스퍼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남은 3경기에서 계속해서 골을 터뜨리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도전할 수 있을지 한준TV 새롭게 개설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모든 최신 소식, 해외 축구 주요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